뷰티는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키워드죠. 그런데 뷰티에 테크가 결합되면 어떨까요? 개인 맞춤형 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AI를 활용한 뷰티 테크 산업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피부 상태, 피부톤 등을 분석해 개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 온도, 자외선 지수, 습도 등 주변 환경까지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춘 스킨케어와 립스틱 제품까지 즉석에서 제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개발한 AI 기술이 적용된 메이크업 기기는 초당 약 200회의 촬영과 분석을 통해 색소 침착을 찾아내고 주변의 피부색에 맞춘 안료와 피부 케어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배합하여 메이크업을 대신해줍니다. AI의 활약은 피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모바일 사진을 촬영하면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바일 타입을 분석하고 모바일 관리에 대한 조언과 맞춤 모바일 관리 제품을 제안합니다. 미래의 뷰티테크 AI는 사용자의 생활 특성, 직업, 환경까지 고려한 완전한 개인 맞춤과 개인의 개성을 살려주는 스타일링까지 대신하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조 강연은 김수남 키스트 천연물 소재연구센터 박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은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서 아토피 등 특정 질병에 효과적인 천연물을 발굴하고 미래형 농장인 스마트팜과 융합하여 성분과 효능이 균질한 천연물 재배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민해진 피부를 잠재워줄 천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수남 박사님이 천연물 뷰티테크와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네, 제 발표는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인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천연물과 화장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역사나 동향 그다음에 실제 화장품 소재를 연구 개발한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키스트라고 하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성대 약대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대해서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에도 천연물 양리 기반에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특히 피부 노화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소재 개발 쪽에 주력을 다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 연구소는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과학산업단지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 3개의 연구센터와 기업협력센터, 그다음에 연구지원부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연구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천연물의 재배에서부터 활성 발굴을 통한 천연물 소재 개발, 그다음에 천연물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 개발되어 왔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센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천연물 전주기 연구에 대해서 주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연구 개발 소재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천연물 의약품, 그다음에 화장품 등의 소재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천연물과 화장품에 대해서 천연물은 무엇이고 화장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천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에서 얻어지는 그 생물 자체 내지는 그 대사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귀비에서 나오는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잎에서 개발된 혈액순환 개선제, 그다음에 주목나무에서 나온 항암제인 텍솔, 그다음에 그 쑥에서 나온 스티렌이라고 하는 위염 치료제, 그다음에 뱀독에서 나온 고혈압 치료제인 캡토프릴, 이러한 것들이 천연물 기반해서 나온 그 의약품의 예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먼저 보시면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그 인체에 바르거나 뿌려서 뿌리는 그 용품으로서 그 인체에 대한 작용이 굉장히 경미한 것을 이야기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중에서 특별히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와 모발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부에 대해서는 미백, 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튼살 개선, 아토피 개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발 쪽에 대해서는 탈색, 그다음에 염색, 제모, 탈모 이런 쪽에 적용하는 화장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쭉 보면은 도대체 무엇이 의약품이고 무엇이 화장품인지 뭐 구분적으로는 보면은 알기는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유효성에 그 강점을 더 두어서 약효가 나오지만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사용하고 부작용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굉장히 우선을 두고 정상인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품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시면은 왼쪽 위쪽에 마데카솔 많이 보셨죠? 상처 치유제로 많이 쓰이는데, 그 상처 치유로 쓰이는 이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도 팔고 편의점에 가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약국에서 파는 거는 뭐고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뭘까요? 약국에서 파는 것은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고,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의약 외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보시는 바카스는 원래는 의약품이었다가 현재는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고요. 레티놀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액체 비누는 화장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체 비누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고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모두 공산품에 속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피부 미용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화장품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빨래 비누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공산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화장품, 향장품에서 거의 동일한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향장품 같은 경우에는 향료를 사용하는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화장한다, 단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은 하는데, 향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는 않죠. 그러면 향장품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향장이라고 하는 용어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향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모 화장품 회사에서 그 화장품 관련해서 그 잡지를 하나 펴냈었는데, 그 잡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로 단장하다라고 해서 그 약자로 향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고 하고요. 이 표지 모델들을 보시면 굉장히 예쁜 옷들을 입고 이 옷에 어울리는 화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향기도 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산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이 화장품을 사고 싶다, 이렇게 화장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고 해서 최첨단 감성공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하고 화장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패션 산업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화장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정확한 기록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화장은 석기 시대부터 이제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냥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나오는 게 고대 이집트 쪽에서 처음으로 화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화장을 쭉 했었고 로마 시대에 들어가서는 콜드 크림이 이때에 처음 나왔다고 하고 이때 만들어진 콜드 크림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제가 잘 안 보여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에 이제 천연물로서 사용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용되었었던 것들이 이제 분꽃씨의 하얀 부분들을 갈아서 빻아서 그것을 이렇게 얼굴을 뽀얗게 하는 그런 분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현재의 저희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이제 분꽃씨를 이용해서 화장품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을 텐데 이때부터 아마 유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의 여성들은 그 눈동자가 굉장히 이렇게 커 보이게 하는 그런 화장이나 그런 외양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벨라돈나라고 하는 그 천연물이 있는데 그 천연물 즙액을 눈에다가 이렇게 딱 바르게 되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면서 굉장히 산동작용이 나타나서 눈이 굉장히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서클렌즈를 낀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해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앞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해서 다니는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도 여러 가지 그 화장에 대한 일들이 쭉 일어났었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사지 크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화장품이 그 예전에 이제 귀족이라든가 이제 특수한 계층에 있는 분들만 쭉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19세기 말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일반인들도 화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세계적 역사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화장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도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설화에서 보면은 마늘은 저희가 대산이라고 하는 그런 생약명으로 되어 있고 쑥은 애엽이라고 하는 생약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생약 규격집에 실려 있는 그런 약재가 됩니다. 마늘은 주로 항균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쑥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화장들이 있었는데 저기 고분벽화에 보시는 것처럼 눈썹이나 연지, 볼 연지 그쪽을 강조하는 그런 화장들이 고구려 시대에 유행했었고요. 특히 신라 시대에 보게 되면은 신라 시대에서는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굉장히 예쁜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랑이 굉장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뭐 전투에 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굉장히 이제 화장을 장려하고 화장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기생 화장이라고 이제 분대 화장이 나와서 이것들이 조선 시대 쪽으로 해서 쭉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유교 사상 때문에 별로 화장을 권하지는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상류층이나 기생 쪽에서는 중국 사신이나 아니면은 그 행상인 매분구를 통해서 화장품들이 쭉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 전후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이때에 1900년대 초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된 화장품이 나오는데 이때 박가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박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박씨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박가분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조개 껍질을 태운 가루라든가 뭐 쌀가루, 보리가루, 그 다음에 납으로 된 이런 것들을
그 성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물에다가 타서 얼굴에 바르면 굉장히 밀착이 잘 되고 이제 하얗게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서 잘 팔리던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 됐었는데,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이 납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30년대 후반 정도 되어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동동구르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거는 북을 둥둥 치면서 크림을 팔았다라고 해서 동동구르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 60년대 되면서 화장품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멜로디 크림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브랜드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된 그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당시에 뭐 아모레 아줌마, 주나닥 아줌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시게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그 현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1980년대나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바이오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내 피부에 대해서 뭐 주름을 개선해 준다든가 뽀얗게 보인다든가 이런 기능성을 강조한 그런 화장품들이 쭉 개발되게 되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화장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사법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그 전성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화장품 업계에서의 그 위상을 보게 되면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6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4개 기업이 100대 기업 안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LG나 뭐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뭐 클리오 이런 회사들이 100대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 화장품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는 보시는 것처럼 그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유해 성분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공포가 나타나게 되면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성분을 확인하고 뭐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화장품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 그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항노화 관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쪽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안티 에이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천연 화장품 쪽으로 해서 그 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이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쪽으로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향후 세계에서 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그 전망을 한 그 기술 쪽에서 보게 되면은 천연 화장품 쪽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술 개발 동향 쪽을 보면은 현재는 이제 고기능성이나 고감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화장품 산업들이 쭉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화장품 쪽에서 이제 천연물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쪽의 천연물들이 그 포진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당귀라든가 그다음에 인삼이라든가 알로에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주요 화장품 소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이나 국내 화장품 업계 쪽에서도 뭐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콩, 인삼, 녹차, 그다음에 효모라든가 그다음에 동충하초 이러한 것들이 국내 기업에서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레알이라든가 뭐 루이비통, 노에비아 이런 쪽의 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런 천연물에 관련된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내에서 그 화장품은 기능성이라고 해서 미백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백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천연물이 들어간 그런 화장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당나무라든가 알부틴이라든가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연물에 속하는 거고, 주름 개선 쪽에서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천연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미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그러니까 피부를 까맣게 하는 그런 색소들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기능성 평가가 일어나고, 주름 개선 쪽에서는 그 진피 쪽을 꽉 채워주는 물질인 콜라겐을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 얼마나 많이 분해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미백 기능성에서 나왔던 당나무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이것이 이제 개발될 때에는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이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설에서 이 화장품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성분으로는 이제 카지놀 U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멜라닌을 생성할 때 키 엔자임이 되는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저러한 효소가 이제 그 활성을 저해하도록 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도 미백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월귤나무에서 추출된 성분이고, 이것은 2% 이상 사용했을 때에 피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제한하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백 기능성으로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고 있는데, 감초는 이제 콩과에 속하는 천연물이고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 때에 먼저 에탄올로 추출을 한 다음에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용매로 분해를 해서 이것을 이제 기능성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C 같은 경우에도 미백 기능성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도체화해서 안정화시킨 형태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백 쪽에서는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을 저해해서 미백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타민 C는 주름 개선 쪽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보이는데, 이것은 콜라겐을 생합성할 때에 그 보조 효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콜라겐 생합성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주름 개선 쪽으로도 기능성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물질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그 주름 개선에 있어서 신화처럼 받들어지는 그런 물질인데, 그 카로테노이드라고 하고 바이타민 A에 속하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1988년도에 미국의 그 미시간 대학교 피부과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임상적으로 그 주름 개선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졌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임상에서 나타내는 기전은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시키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의 생합성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기전적으로 보면은 왼쪽에서 그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활성 물질이 RAR이라고 하는 전사인자에 붙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생체에서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레티노익 애시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화장품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전구체인 레티놀이나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화장품 소재로서 사용해서 생체에 들어가서 제사되어서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폼이 되게 해서 이제 그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방 화장품 소재 쪽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품 소재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음양 오행설이라고 해서 간심, 비폐신에 각각 기경하는 그 천연물들을 하나씩 짝지어 보았습니다. 그 짝지었을 때 보게 되면은 그 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보호해준다, 피부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항산화 개념을 집어넣었고요. 심장은 열을 꺼준다라고 해서 피지 분비 억제. 그 다음에 비위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뭐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폐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기경한다라고 해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미백을 받고, 그다음에 그 신장 같은 경우에는 우신이 몸의 전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피부 노화 쪽으로 해서 그 기능을 봐서 이러한 것들이 오장의 기능을 보여주면서 피부를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논문과 특허를 발표를 해서 제품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오시면 뭐 곤두레밥
식당에서 많이 하시는 거 보셨죠? 그 곤드레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곤드레 중에서 보면은 그 곤드레를 데쳐서 그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팩토리 나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미백을 그 멜라닌 형성 세포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더니만 그냥은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까뭇까뭇해지는데 팩토리 나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게 되면 조금 하얘지고 이 물질에서 그 왼쪽에 있는 당을 떨어뜨려 주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뽀얘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미백 소재를 개발한 적이 있고요.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저게 우리가 이제 3D 그 인공 피부에서 한번 활성을 본 것인데 보는 것처럼 까뭇까뭇한 점들이 많이 줄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소재를 개발한 것이 비비추 화단에서 많이 보셨죠. 저 비비추라고 하는 천연물을 가지고 또 미백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멜라닌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호를 멜라노코틴 1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전달을 해주는데 이 비비추라고 하는 것은 이 멜라노코틴 1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호를 차단해서 피부를 뽀얗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저희가 제브라피쉬 모델에서 실험한 내용들도 있는데 보시면 까만 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쑥, 아까 뭐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신비의 묘약, 그 쑥이 있었는데 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적으로는 핵수용체인 PPAR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피부 노화를 개선시켜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토피 쪽에서는 장벽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보시면 뭐 술을 빚는 사람들은 손이 하얗다라고 한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와인을 마시면은 뭐 장수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레즈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실제로 장수 유전자인 서트1을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화에도 좋고 피부 쪽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특히 그 현재는 굉장히 소재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화장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약효 재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기전의 화장품들을 개발해서 피부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늘 천연물과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제 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알람 채널을 운영 중인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와인 피부과 성형외과 대표원장이신 김홍석 원장님은 현재 1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료실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피부에 관한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에서는 과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김홍석 원장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저는 지금 뭐 피부과 전문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유튜버로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버 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많은 분들이 하고는 계시는데 실제로 되게 좀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로레알 뭐 코리아에 있는 라로시포제나 스킨스티컬즈, 뭐 HC 등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 제가 지금 다 어드바이징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하고 컨설팅을 해보면서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니면 또는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한테는 현재 막 이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그 전에 정말 몇 년간 그걸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잠깐 피부과 영역에서 또 피부과 제가 진료를 또 보면서도 환자분들하고도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회사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도입이 됐죠. 작년 3월부터 해서 첫 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맞춤형이 되게 니즈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 드린 조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면 화장품 법상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춤형 화장품 하면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넣은 거 딱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당히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그다음 이런 약간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조제를 한다고 하는 개념이 기존에 있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있는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첨가하는 방식.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야기하는 맞춤형 화장품이죠. 두 번째는 그 내용물에다가 그다음 어떤 특정 원료를 넣는 겁니다. 원료를 넣어서 있는 거다. 자, 잘 보면 아예 제품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주는 개념이 분명히 아니고요. 그 다음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화장품에 있는 내용물, 원래 화장품이 있으면 그 화장품에다가 어떤 성분들을 넣었던 화장품을 섞던 기존의 베이스에 있는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화장품을 이제 보통 조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화장품을 소분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눠 가지고 주는 거죠. 300ml 쓰기가 힘드니까 100ml에 덜어서 준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데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원료와 어떤 원료를 탁 섞어서 만들어주는 거는 화장품을 조제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제조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말이 상당히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제조라고 하면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새로 주는 걸 제조라고 하죠. 자, 조제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 글자 반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어떤 약사분들이 약을 제조해서 주는 게 아니죠. 공장처럼 해서 약을 만들어갖고 빻아갖고 주는 게 아니라 있는 약을 소분해서 덜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통에 만들어주는 것처럼 실제로 약을 조제해준다는 개념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약을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조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제조가 아니고요. 조제죠. 그래서 조제관리사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화장품을 어떻게 잘 섞어서 만들어주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화장품을 잘 만들어줘서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개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제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화장품의 내용이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화장품과 어떤 다양한 성분들을 섞었을 때 그 화장품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장품에 대한 내용, 이런 지식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사실 나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랬듯 땄고요. 이제 문제는요. 자,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소분하려고 덜어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화장품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원료를 잘 보관한다고 내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정말 창고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정렬돼서 잘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라벨링 하나 잘못 붙여가지고 그 원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확인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실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조제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원료나 화장품을 넣었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그게 가장 큰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너무 제품이 많아집니다. 자, 제품이 많아진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화장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류가 많아지만 이거 재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자, 그다음 맞춤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화장품을 주다 보니 결국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세팅을 해준 거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높게 책정하는 화장품의 가치가 우리가 실제로 정말 잘 만들어진 화장품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의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막상 조제수 줬더니 별거 없네. 그다음 막상 조제수 받았더니 뭐 그거보다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실제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의 다양성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지금 현재 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제품을 넣었어. 내가 제품을 넣고 또 제품을 넣었어. 그럼 그 제품의 제형이 크림의 형태로 그대로 나와야 될 건데 그게 되게 불안정해서 제형이 깨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열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극한의 테스트를 해서 그게 잘 유지가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 제품들을 다양하게 다 써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맞춤형 화장품이 지금 현재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좀 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사실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물론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서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개인이 맞춤형 화장품을 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누가 하느냐? 자, 대기업들이 좀 더 많이 접근을 하게 되죠. 비용도 좀 드는 거고 투자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 베이스가 테스트할 수 있는 군들이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방법들을 쓰는데 자, 개발하려고 봤더니 이거 할 일이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답 안 나오는 현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자, 핸드폰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깔면 날씨도 볼 수 있고요. 습도, 온도, 기후 다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심지어는 뭐 생년월일 같은 거 입력을 해서 뭐 바이오 리듬도 볼 수 있고 내 사진을 찍어서 얼굴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자, 이런 모든 기술들이 실제로 핸드폰에 다 집약돼 있죠. 자,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특정 우리가 디바이스를 사실 이걸 연동을 시킬 수 있어서 이것 두 개가 마치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사진 하나로 만약 찍었던 게 일단 기후와 온도와 여러 가지를 사실 다 같이 반영해서 내 피부 상태를 하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의 개념에 조제를 해준다는 개념이 가깝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번거로움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의 디바이스를 점점 개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미국 시세이도, 일본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도 옵튠이라고 하는 저런 걸로 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다 연동을 시켜서 그날에 대한 피부 상태나 에센스 샘플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CES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 이제 가전 그다음 커스텀 박람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박람회인데 그 박람회는 물론 뭐 LG라든지 삼성이나 큰 이런 IT뿐만 아니라 IT 기업도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이런 IT 기업뿐만 아니라 뷰티 업계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했고 영상을 보니까 영상에 우리가 IT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얘기가 나오면서 립스틱을 제조해 준다. 그다음에 우리가 토너를 하나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되고 나오고 있고 이게 B2B가 아니라 이제 B2C의 영역으로까지 내가 그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하면 그 립스틱 몇 개 서업을 넣고 내가 바르고 싶은 내가 옷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옷이랑 내 얼굴 컬러랑 맞춰가지고 립스틱 컬러가 딱 나오게 제조해주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맞춰주는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 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냐면 점점 좀 더 손쉬운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메이크업이죠. 왜냐하면 메이크업은 언제든지 지울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립스틱 같은 게 가장 쉽게 이제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컬러나 베이스를 전부 다 만들어주는 배경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점 융합되고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 자 이게 바로 지금 맞춤형 화장품이 많이 진화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이 맞춤형 화장품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 그럼 그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어떤 피부 상태에 여드름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붉은 게 있고 점이나 잡티가 어떤 게 있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디텍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뭐 날씨나 등등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피부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 피부의 상태를 체크한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피부에 대한 상태를 분석해서 너한테 맞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해주는 시스템까지 지금은 현재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죠. 이 맞춤형 화장품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기존에 있는 맞춤형 화장품은 조제를 해준다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많은 화장품을, 심지어는 그 피부 타입에 맞게 뭔가 추천되고 세팅이 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맞춤형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전 세계에는요,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화장품이 있고요. 그 화장품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각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소팅을 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내 피부의 타입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이 매칭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손으로 사람이 한 명 하나씩 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솔팅되고 나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한 방향의 맞춤형 화장품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한다는 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산업, 이제 국가 국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데이터를 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든 잘 모아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그 댓글에도 보면 뷰티는 결국은 커스터마이징이니까 일단 빅데이터 A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것들을 진보적으로 좀 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뷰티뿐만 아니라 의학 영역에서도 뭔가 이런 맞춤형 부분들이 세팅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질환을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질환도 디텍션이 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대부분 것들 나오는 것들, 특히 점이 나왔어. 점을 이게 정말 점일까 피부암일까 이거를 구별하는 것들을 의사가 늘 보고 이야기를 하던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빅데이터를 쫙 돌리니까 그 데이터를 돌리고 난 뒤에 이 수치를 비교해 보니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율과 AI가 진단하는 율이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데 문제는 아무도 의학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책임 부분의 소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바로 현실에다가 딱 대놓고 이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의학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AI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루투피염, 뭐 지루성 피부염, 여러 가지 또 민감성 주사 피부염 같은 민감성 질환에 대한 이러한 질환군들을 다시 분류를 하고, 요즘에 또 마이크로바이옴도 분류를 하면서 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또 이런 피부에 대한 상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AI의 빅데이터를 돌려서 분포를 보고, 그다음에 치료를 할 때 어떤 부분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점점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 주는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그냥 딱 나중에 약 버튼 하나 누르면 딱 나오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약들도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IT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뷰티와 의학이 사실 되게 떨어져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편리성 때문에 점점점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화해 어플 다들 쓰고 있고 우리가 일단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나한테 문제가 없는 성분들을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붐이 일어났던 게 이 어플이잖아요. 자, 이 어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접목이 되고 나면 내가 보니까 성분 1등급 나 좋은 거야, 2등급 3등급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상 저렇게 해서 제품들이 쭉 분류가 돼서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저 화장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 화장품이 그럼 나한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막상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피부 타입과 비슷한 상태의 댓글들을 쓰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댓글에 대한 평가를 보고 다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결국은 뭐냐면 화장품의 종류는 많고 그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 피부 타입에 그 제품이 과연 맞는지의 여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 이제는 단순하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고 하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죠. 현재는 피부 타입을 이렇게 16가지로도 구별을 하게 돼 있고, 16가지 피부 타입을 사실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피부 타입도 오류가 좀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사실 더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AI와 그다음 이 피부 타입에 대한 분석도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이고 있고, 저 역시 이 연구에도 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제 이후에는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봤지만 온라인 매장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을 내가 고르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질감 정도만 한번 느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맞는 화장품, 자,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성분을 봐야 되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찾아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 화장품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주사 피부염이 있으면 이 화장품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분석이 된다고 하면 그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완전히 이 제품은 쓸 수 있어, 이 제품은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또 구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장품에 맞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내 피부에 맞는 게 사실 중요하고, 예전에는 공부를 다 소비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다 해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제발 이거 그냥 내가 툭 찍으면 가르쳐 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정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뷰티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의 일환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물론이죠. 이게 뷰티 데이터 자체, 얼굴 전체 얼굴 페이스는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즘 이런 것들을 개인에 대한 식별을 없애고 단순하게 피부 상태만 분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좀 더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런 피부 타입과 피부에 대한 고민들의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대한 것들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하는 거죠. 과거에는 스타트에 대한 서비스업을 좀 보면요, 스타트업이 단순하게 서비스를 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기술적으로 나가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연 기관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로 많이 이렇게 시프트 되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보면 비율을 보면요, 전기 자동차가 지금 막 나온 게 아니라 정말 10년 전에부터 나오긴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단순히 떨어져 있을 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연 기관 자동차가 과거에 있던 것들이 현재는 그거를 버티기를 잘해서 점점점 이것들이 바꾸어 나가는 과정. 자, 분명히 미래는 이런 전기 자동차로 바뀔 거야 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한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킨케어에도 도입이 됩니다. 과거에 있던 하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방식은 아날로그 형태의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AI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스킨케어로 넘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든 이것들이 전환되는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버티기죠. 자, 그런 과정들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누구든지 다 알아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와서 누구든지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편해질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보고 현재 이런 스킨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장품 산업이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스킨케어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아까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모으고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큰 숙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내가 피부 사진을 딱 찍어서 내 피부 상태를 찍은 다음에 이게 AI가 확인되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는 그것들이 의사한테 가거나 뭐 사진을 좀 보내서 확인을 하거나 하고 그 사람의 피부 상태가 측정이 되면 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추천해 주거나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AI로 딱 제공이 된다면 정말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의 그레이드, 그 다음에 금액대, 뭐 이런 내가 선호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쭉 추천된다면 사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AI 기반으로 나오는 화장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스킨케어는 대부분 이제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점점점 데이터에 대한 경쟁 부분이 시작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핸드폰을 이용한 피부 기록이나 진단 이런 것들이 매칭이 점점점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이 디지털로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건데요. 결국은 너무 많은 화장품이 있고 이 너무 많은 화장품을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거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부가 맞추고 내가 화장품을 맞춰가지고 누구한테 맞는 화장품을 그만큼 준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것은 데이터 영역이고요. 그 다음 이거를 AI를 기반으로 인해서 학습을 통해서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 곧 머지않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뷰티테크와 AI 콜라보 토크쇼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 SY ENM 송윤호 대표님, 보나주르 김다혜 대표님,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재센터 김수남 박사님, 사회를 진행해주신 모두의 연구소 빈승일 연구소장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뜨거운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충청권은 상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예. 이번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에서 그 스포츠와 AI가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과 AI가 만난다면 이렇게 AI와 실제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일상에 스며든 AI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그 주제로 뷰티 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뷰티 주제로 이 시대 최고의 인플루언서들과 과학자, 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예, 일단 토크쇼에 참여하시는 참석 패널분들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한 번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청주에서 와인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이고요. 유튜버로서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비알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 화장품과 비건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드 보나주를 운영하고 있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네, 이거 제가 부드러운 분위기 하는 거 맞죠? 너무 엄숙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네. 엄숙하게 했거든요. 조금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BC 그룹 산하의 SY ENM이라고요. 뷰티테크하고 화장품 기획, 제조,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송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서 화장품 소재 관련해서 천연물로부터 그 활성을 연구를 해서 의약품과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김수남입니다.
네, 네 분 소개 잘 들었고요. 한 분은 의료계에서 오셨고, 두 분은 이제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 기조연설 들으셨듯이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저는 이제 모두연구소라는 AI 교육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이펠이라는 AI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전에도 캠퍼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네 분의 그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이 그 뷰티테크와 그 AI 테크가 만나는 곳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느 화장품을 병원에서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제 피부 타입에 따른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화장품을 제가 늘 이제 추천을 좀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이 전부 다 이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 너무 이제 시간 소요가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좀 AI에 기반을 해서 사실 좀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를 좀 같이 일단 그 스타트업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장품도 강의나 이런 걸 워낙 많이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궁금한 고민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화장품 현업에서는 AI가 그렇게 많이 좀 실질적으로 접목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AI를 뭐 어떻게 접목해서 뭐 산업에 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좀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뷰티 플랫폼들에서 많이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떠한 또 뭐 피부나 아니면 화장품 쪽에 어떠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천연물을 저희는 주로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분이 어떠한 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두 다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요새는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품에 이제 적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화장품 업계에 지금 당장 도입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맞춤형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강의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그 다음에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지정하고 있는 맞춤 화장품의 개념의 갭이 너무 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의 발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맞춤형 화장품은 또 계속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표님 한번 관심 있는 분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세 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조, 의료계 아니면 연구 쪽에서 이제 베이스를 갖고 계시다면, 저는 좀 마케팅하고 이제 브랜드 쪽에 화장품 기획 쪽에서 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오늘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사실 옆에 김다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사실은 크게 미치는 분량이 없고요. 사실은 지금 나타내고 많이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미래의 이야기, 그리고 또 기술적인 어떤 컨셉은 작고 지금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제도 단계도 있지만 유통하고 판매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화장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때 만난 접점이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이잖아요. 이러한 구조들에서 유통 단계에서 요즘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그 브랜드들도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팝업 매장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인공기술이나 그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런 샵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브랜드 혹은 제가 만들고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저는 집중돼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마케팅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내 피부에 맞춰서 화장품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좋다고 받아들이나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런 게 시기상조다라고 받아들이나요? 일단은 최근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화두가 되면서 사실은 꼭 화장품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제품 판매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이따가 사실은 본 토크 시간에 얘기 나올 부분이긴 한데 어딘 지금 좀 약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거는 패션 뷰티 분야에서 큐레이션 서비스 분야입니다. 아까 이제 화해 같은 어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과 저것과 비교를 해서 좀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의 구매 정보나 본인의 어떤 취향, 본인의 이제 피부 타입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제품이나 본인의 어떤 트러블 상황에 맞는 제품들을 선택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문진 형태의 스스로 뭔가 테스트하는 입력하는 정보에 의해서 큐레이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논의도 돼야 되고 좀 고도화된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순환 박사님 요즘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연구자이고 천연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는 게 고전과 미래를 연결하는 일을 과학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천연물이라고 하는 게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식상하다라고 많이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쑥 같은 경우에 쑥이 피부에 좋다, 뭐 미백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은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피부에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맞춤형 화장품 얘기도 나왔었는데 맞춤형 화장품인 경우에 쑥이 단순하게 A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받는데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받고 C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이제 또 하나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천연물이라고 하는 이 고리타분한 것들을 첨단 과학을 입혀서 내 피부에 맞는 내 유전자에 맞는 그런 것들로 이제 다시 해석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네.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일반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뷰티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쉬운 질문 하나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피부나 이런 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천연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꿀이라든가, 뭐 알로에라든가, 뭐 머드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풀어봤더니 사람들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정말 좋더라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사람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효과가 없더라. 이런 대표적인 예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꿀 말씀을 하셨는데 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그 활성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꿀은 항산화 작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 이것이 뭐 그 주름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도 저해하고 그다음에 그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그런 효소의 활성도 저해하고 이런 기전으로 해서 주름도 개선해주고 뭐 피부도 뽀얗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꿀 자체가 가지는 그런 뭐 삼투압이나 이런 능력 때문에 보습 작용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아기들한테 뭐 꿀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꿀 속에는 그 보툴리늄균의 그 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쁜 예는 특별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본인 소개도 하셨고 관심 분야도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토크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원장님한테 먼저 한번 네.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대한의사협회 가서 이제 인공지능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거수로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라고 했더니 정말로 거기 수백 명의 의사분들이 계셨었는데 딱 정확하게 반 정도는 대체할 것 같다라고 손을 드셨고요. 반 정도는 아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뷰티 의료계 쪽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반반이라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 기술이 의료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반반이라는지 저는 딱 감이 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진단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우리가 현미경을 본다든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통할 때 우리가 의사들이나 이거 보면서 디텍션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나 CT, MRI를 찍었을 때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그런 아주 미묘한 거를 체크해 나가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빅데이터가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디테일 부분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넘어서는 자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의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넘어가죠. 근데 치료의 영역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상, 그다음 예를 들어서 그 병의 경우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입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환자들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나 증상이 있으니까 이거 약 탁 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등등 약간의 감성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요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에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환자도 마찬가지, 로봇처럼 의사도 마찬가지로 앉아놓고 그냥 말 틀어놓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환자분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감성적인 서로의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부분, 진단 영역에서는 상당히 이 AI가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은 사실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반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요. 제가 특정 전문가분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함께 토론을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의사분들을. 그래서 의사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저희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기 질문들을 조금 받으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화장품의 결합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꽤 빠른 시간 내에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마크리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발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진턱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랑 화장품을 접목하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피부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 측정 기계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거는 비용이 또 좀 비싸니까 우리가 화장품 몇만 원짜리 사려고 몇십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걸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인데 측정하는 거, 아까 뭐 핸드폰이랑 그 다음에 어떤 기계를 연동시켜서 측정하는 것을 뭐 대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화장품에 접목하고 좀 대중화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자 식별 기능 자체가 탑재되어 있는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이, 뭐 갤럭시나 아이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에 정말 딱 기술이 접목된 상태로 출시가 된다라고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서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뭐 이런 피부 사진 찍었는데 피부가 되게 윤이 난다는데, 그러면은 이 기계가 되게 피부가 촉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 피부에 물 분자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내 피부를 진단하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큐레이팅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서 제조가 가능하니까, 그런 게 딱 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순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해내고 추천을 해줄 텐데, 지금 현재 카메라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어떤 센서가 개발이 된다면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께서 질문 유튜브로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과 화장품의 결합이 과연 시기상조일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을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느끼는 인공지능도 있고,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느끼지 못하지만 산업과 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연구 부분에서, 그 이전에 아마 댓글에서도 나왔었는데, 연구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더 이제 정확한 어떠한 연구, 시행착오를 줄인 어떤 화장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조 단계에서 기존의 팩토리를 다 뒤집어 엎는 스마트 팩토리 단계에서 맞춤형 우리가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라인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생산관리 자원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연결된 새로운 개념의 화장품 스마트 팩토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죠.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가 만날 때 지금 한 과도기적인 게 3개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이 제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오프라인 샵에서 맞춤형 화장품이 조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홈에서, 집에서 맞춤형 화장품이 어떠한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컨디션에 따른 제품들이 제조될 것인가 라고 하는 3가지 단계일 건데요. 지금은 일단 연구 자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홍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최근에 뷰티 기업들이 예전에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이런 거였다면, 요즘 테크니컬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뷰티에 대한 그런 쇼가 아니고 CES 같은 전자제품 쇼에 나가서 자신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인공지능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어떠한 진단기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의 다 안면인식이에요. 3D 안면인식 기반의 어떤 피부 진단을 통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피부가 있고 다양한 컨디션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다 갖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없죠. 없는데 이제 그런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각각의 트래킹 데이터를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점차 이런 인공지능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산업적인 연구 측면이 아니고 소비자와 결합되면서 계속적인 어떤 학습이 일어나고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원장님. 네, 네, 이게 어쨌든 모든 AI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들 우리는 어떤 산업에 뭔가가 탁 나왔을 때 완벽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뭔가 결합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이 나오고 있는 그 동안에도 그 엄청난 기술력들을 지금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찍은 게 과연 그 사진 화질 너무 많이고 엉망진창인 걸로 과연 이게 진단조차도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줘라고 했던 것들이 핸드폰으로 측정하는 게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딕테이션하는 방법이 사진 이제 빛과 상관없이 뭐냐면 일상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그걸 비교하면서 그걸 전부 다 체크하는 시스템까지 또 연구되고 있던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슈퍼바이징하고 하는 것들의 데이터가 또 쌓이는 그 학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과 화장품의 결합 지금 이미 시작은 되고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더 편리하게 느끼는 건 제 생각에는 3년 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6개월 전, 1년 전에 AI를 처음 접하고 얘기할 때와 지금 너무 다르거든요. 이미 벌써부터 그렇고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정말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렇게 막 같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란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투자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데이터가 또 기반으로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AI하고 화장품이 접목되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유전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고 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얼굴을 뭐 찍거나 뭐 센서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보내면 드론들이 화장품을 싣고 와서 내 피부를 한번 스캔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뭐 파티면은 파티 아니면은 발표면은 발표 이런 분위기에 가장 맞는 화장을 와서 한번 쫙 해주고 가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곧 이제 그런 바람이 갑자기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 김승일 소장님이 보시기엔이었거든요. 제 의견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화장품이 이제 결합이 되면 아마도 맞춤형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상용화가 되어도 있어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 맞춤형 화장품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로 구독을 하거나 사서. 네, 저는 이제 써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제가 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것들을 조제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또 있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그 반응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아까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한테 커스터마이징해서 주는 거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가 잘 나와 있는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물음표인 경우가 좀 많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닉한 부분들도 좀 많이 더 좀 더 발전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구독 서비스도 또 궁금해가지고 회사들 이제 구독 서비스도 또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들도 어차피 그 제품에 대한 재고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군 내에서 분명히 제품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라인에서부터 조금 더 이것들이 좀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좀 더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맞춤형 화장품을 한번 써봤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화장품은 스킨 로션 정도를 얼굴이 뻣뻣해지지 않게 겨울에 주로 쓰고 뭐안 바를 때도 되게 많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지인분들도 이제 스타트업을 차려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이게 뭐 문진 바탕일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 피부에 제가 느꼈을 때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장품이 원래 좋은 원료를 써서 좋은 건지 저한테 맞춤형이라서 좋은지는 제가 평상시에 화장품을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더 써보면 될 텐데 제가 이제 써본 지 하반기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제 사용자가 효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추천을 해줬고 어떻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블랙박스잖아요. 이게 좋아졌다고 해도 아까 제가 궁금해했듯이 인공지능이 정말로 추천해줘서 좋은 건지 애초에 좋은 원료를 다 넣어가지고 좋은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이게 다가가기 위해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사용자 경험적인 관점, UX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깔끔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가간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더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김순환 박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기조 연설에서도 그렇고 그 천연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 천연물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피부에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천연물 화장품이라고 본다면 천연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알로에를 그냥 피부에 붙인다거나 뭐 아니면은 꿀을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섭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것 대비 어떤 가공을 해서 만들었을 때 이게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떤 효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 피부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그 왜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냥 천연 있는 그대로 뭐 오이 마사지도 하고 감자 마사지도 하고 뭐 꿀도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좀 피부 자체에 그대로 흡수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피부를 보게 되면은 그냥 피부는 이제 그 표피 부분에 그 지질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이렇게 울타리를 탁 치고 있거든요. 이걸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것이 이제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성분도 잘 안 들어오고 내부에 있는 수분도 잘 안 빠지고 이런 이제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효능 성분들이 이제 화장품이 피부 속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를 잘 투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용성 성분이라고 하죠. 기름성 성분, 뭐 유용성 성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부에 잘 흡수가 되게 되고 사실 물은 잘 투과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름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피부에 넣어주는 그런 추출 공정 내지는 제형 공정을 거쳐야만이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공정을 거쳐야 좋으냐 그냥 쓰면 좋으냐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적당한 공정을 거쳐줘야 피부에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이제 뭐 콜라겐도 많이 팔고 이제 먹는 걸로 해서도 많이 파는데 실제로 피부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먹어주면은 훨씬 더 피부로 많이 가서 이제 구성을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데 요즘에 그 뭐지 LED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피부에 어떤 막
막이 있어서 침투를 못 한다고 해서 가공을 한다고 보면 뭐 LED 마스크나 이런 거는 그거를 뚫고 뭐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잠깐 조금 부연을 하면 이게 우리가 먹는 거와 바르는 거는 분명히 방법의 차이입니다.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방법의 차이가 있고 바르는 거의 침투나 이런 것들이 먹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비타민 C 얘기를 잠깐 드리면 바르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쓴다든지 뭐 전기용등을 쓴다든지 아니면 pH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투과를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써서 그래도 유효한 성분에 조금 더 효능을 보게끔 만들어주거나 근데 그런 성분들은 분명히 발랐다고 하더라도 피부 안쪽 진피까지 들어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혈류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전층에 걸쳐가지고 흡수 방법이 달라지는 그래서 바르는 거랑 먹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물론 먹는 걸 하면 피부가 좋아지더라 그럼 바르는 것도 하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시도는 해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은 그 결과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아까 LED 같은 경우는 실제로 LED는 어쨌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라이트잖아요. 근데 라이트를 가지고 레드나 블루 같은 라이트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적외선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쓰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홈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라이트라고 하더라도 광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투과도가 붉은색일수록 투과도가 훨씬 높아서 진피에 들어가서 재생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아직까지 그 광량에 따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무조건 결과론적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LED도 확실하게 만약에 좀 더 강한 광량이 있으면 확실히 효과가 좋지만 약한 불에 오래 두는 거는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홈 디바이스를 한다면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병원 같이 좀 강한 빛을 사용하는 곳은 같은 라이트를 쓰더라도 훨씬 더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조금 더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송윤호 대표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사실은 말씀하실 때 바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살짝 한번 끊고 가는데요. 아까 제조 쪽, 스마트 팩토리 쪽 말씀을 조금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건 맞춤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사람들의 피부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게 정말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그걸 다 맞춰주려면은 정말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있거나 재료를 준비하거나 이런 공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그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단가가 올라갈 거고요. 만들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쓸 거고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일단 몇 개의 케이스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피부를 2048개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맞춤형은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조 공정 쪽에서 인사이트 같은 걸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꼭 화장품뿐만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제품들 아니면 서비스들이 또 요즘에 이제 3M 세대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미미 제너레이션. 그래서 오직 나.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화를 넘어서 이제 초개인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뭐 여기 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화장품에 쓰이는 그 원료들이 보통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원료를 조합해서 어떠한 스킨케어 제품을 개인 맞춤형이라고 다 맞춰주는 것이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저는 의미가 없다 쪽에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수분 크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5명한테 다 발라도 거의 문제 없을 확률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차이점이 꼭 정량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취향도 함께 갖고 가는 것이 그 화장품이기 때문에 누구는 어떠한 제품을 바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더 좋아, 누구는 난 좀 더 매트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 소비자의 요구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요. 실제로 산업적인 현장에서는 최근에 거의 이제 아까 유튜브 질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런 인공지능 제조나 어떤 기술 개발이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겉으로 언론이나 기타 등등 각 브랜드에서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스타트업들이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전통 대기업들이 더 유의미한 어떤 제품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모델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수많은
그 브랜드를 경험해보면서 온라인 판매도 해보고 수만 전 세계는 퍼져 있는 오프라인 샵에서 다양한 판매 그 어드바이서들을 통해서 나온 엄청난 그런 축적된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글로벌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뭐 작년에는 뭐 로레알 같은 데서도 CES에 발표해서 다양한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집에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홈 디바이스를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했던 건데, 거의 다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핵심적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켜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많이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뭐 안면 인식이나 AR이나 이런 부분 등에서 진단에 대한 부분들, 특히 비접촉과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판대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떠한 특정한 베이스 제품에서 여기서 어떤 뭐 아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화장품을 다 맞춤형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제품군에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카테 범주를 좀 두고 여기서 좀 개인 맞춤을 해주는 시스템 쪽으로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대표님.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지금 브랜드 운영하고 있지만 제품을 공장을 가지고 제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춤형 화장품에 아까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장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비즈니스가, 저는 기업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기술의 개발이 있고, 우리가 뭐 그걸 개발해냈다,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해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산업에 사용을 하고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조를 어떻게 그 라인 자체를 다 바꿀 수 있을까를 고려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힘들다라는 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두는 거죠. 몇십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고, 그거 자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되게 나한테 맞는 이제 화장품을 진짜 만들어졌어, 추천을 받았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 충청권에 보면은 AI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랑 그런 어떤 제조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시다니까 공동 연구하거나 이러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네요. 너무 좋아요, 네네. 진짜. 네, 원장님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다양성이 무기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실은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다양할수록 좋아요. 저 사람과는 정말 다른 그 컬러를 하나를 선호한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입생로랑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 립바이 팩토리로 아모레에서 나올 것도 그렇고, 립에 대한 부분들을 조제해서 만들어 주는 거는 결국은 그 다양한 색깔들을 어떻게 비율을 조절해 가지고 그 내한테 맞는 걸 딱 주는 때 정말 무한대의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이크업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훨씬 더 중요하지만, 스킨케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걸 천 몇 개 피부 타입이 있어서 그 천 몇 개를 맞춰주는 거는 사실 정말 무의미한 행동이고요. 오히려 분명히 처음에는 정말 호기롭게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하겠죠. 그럼 막 그렇게 냈더니 결국은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묶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데이터가 되면 결국은 오히려 다시 또 그룹핑화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누어지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룹핑이 되면서 오히려 다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조금 비슷한 방향으로는 흘러가는데, 지금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게 데이터가 기반이 됐던 시스템이 됐느냐 아닌가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좋은 인사이트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송윤호 대표님이 답변을 하실 때 글로벌 대기업이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연관되어서 여기 자다이컴 분이 뷰티테크 기술은 대한민국이 탑 오브 탑입니다라고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제 지인이 외국 회사에 다니는데 대한민국이 최고랍니다, 외국 화장품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뷰티 쪽에
저희가 화장품을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AI가 접목된 뷰티테크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은 그 현재 우리나라도 뭐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상호를 잘 뭐랄까 언급을 했는데 모르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크게 주도를 하고 있죠. 그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근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맞춤형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그 김대하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제품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큐레이션을 하는 방법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김호성 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스킨케어 기반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거기서 어떤 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해하냐 휴해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에서 어떤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뷰티테크 기술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뷰티테크가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뷰티테크 중에서도 인공지능과의 결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높은 그런 국가들이나 회사와 사실 연계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따라가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다양한 것들이 뭉쳐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왜곡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빨리 좀 뭐랄까 소비자가 느끼기에 체감될 분야는 스킨케어 쪽보다는 메이크업 쪽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어떤 색깔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마를 것이냐 아니면 아이섀도우 아니면 립스틱에 단 어떠한 컬러들을 인종에 맞게 그날에 따라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피부도 매일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측정기로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컬러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추천받을 수 있고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얼굴에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고 라고 하는 부분 쪽이 오히려 스킨케어에서 느끼는 인공지능 산업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성보다 더 빨리 시장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나와 3D 프린팅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저 진짜 그거 보고,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그럼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 질문 한번 아예 가보겠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뷰티 산업에서 다양하게 그 접목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분석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라고 아까 불렀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일 수도 있고 피부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일 수도 있고 이런 분석하는 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추천을 해주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어떤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생성의 영역?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좀 많이 접목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영역들 중에서 그 AI 기술이 뷰티 산업에서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지 아까 그래서 송윤호 대표님께서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생성 쪽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강의할 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은 화장품의 종류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이 화장품을 어쨌든 내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닌 모든 내가 했던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답안지를 어느 정도 준다면 우리가 요즘 호텔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위치, 그다음에 근처에 어떤 부대 시설이 있는지 별점, 그다음에 금액대 이런 걸 조절하면 다시 소팅을 다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렇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십만 가지 화장품이 있다고 하면 내 피부 타입 추천해 줄 때 거기에 다시 내가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를 선호해. 나는 좀 더 유분기가 있는 걸 더 선호해. 이왕이면 국내 브랜드에 쓰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소팅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개발된다면 결국은 이것도 데이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 나중에 정말로 버튼 하나 누르고 내 피부 타입 체크하면 쭉 이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각자가 회사가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지만 먼 미래는 사실
화장품 회사는 오히려 우리 제품을 어떻게 많이 잘 팔아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든 잘 제공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여서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어떤 제품이든 간에 딱 짚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각자 공생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두 분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천연물 연구소인데 천연물을 가지고 화장품 서술에 적용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천연물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그런 것들을 스크린을 쭉 한 다음에 얘는 주름에 좋아요, 얘는 미백에 좋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실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얘를 추천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의 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도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에러를 좀 줄이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천연물이 그동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천연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활성 기전을 가지고 이러한 활성 기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체 내에 어느 타겟에 결합을 해서 이러한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얘가 우리가 A라고 하는 천연물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활성 성분을 가지고 어떤 기전으로 작용해서 어떤 타겟을 건드릴 거야.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천연물 정보 포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실험은 이제 그동안 충분히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실험을 조금 하면서 A라고 하는 추출물에 대해서 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피부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게 있으면은 A라고 하는 타입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얘를 주면 좋겠어. 그다음에 B라고 하는 피부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얘를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천연물에 대한 정보하고 피부에 대한 정보하고 또 이 피부에 대한 유전자 정보하고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그 화장품 소재는 어떤 것들이 되고 A, B, C를 조합해서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아. 이러한 것들을 AI를 접목해서 천연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김다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천연물로 만든 천연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천연 화장품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천연 화장품에 집중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 브랜드 스토리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항상 어릴 때부터 산에 가가지고 뭘 뜯어가다가 뭘 진짜 찍거나 우려가지고 아까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신다고 침투를 못 하신다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게 이제 그러면서 그때 화장품을 만들어 쓴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되고 계속 거기에 좀 심취하다 보니까 지금 10년째 그냥 천연 화장품을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 일반 화장품이랑 어떤 천연 화장품들을 보면은 결국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성분을 A라는 성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최대한 어떤 유해한 논란이 없는 성분 자체를 피부에 좀 유해한 논란이 있는 성분을 피부 좀 친화적인 성분들로 계속 대체해서 실험을 하고 좀 더 나은 경험을 이제 소비자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분 남았나요 지금? 이 토크쇼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조금 재밌는 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피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탈모를 정복하면 떼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인공지능 기술이 탈모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여기서 조금 어찌 보면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예, 원장님이 먼저 이거는 끊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모의 영역은 뭐 사실 관심도가 제가 10년, 15년 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치료 안 되는 거, 그냥 있으면 괴로운 거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이라는 느낌으로 훨씬 더 이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탈모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유전적이지 않는 후천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 종류가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탈모보다 훨씬 종류들은 상당히 다양한 원인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저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보면 나 탈모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탈모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에 대한 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해주면 실제로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덜 된다고 하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유전자가 있지만 관리를 잘 해주기만 하면 훨씬 더 내가 이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당뇨에 유전자가 있지만 당뇨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기 위한 식습관을 잘하면 나는 당뇨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인 것처럼 탈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걱정되면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이제 AI와 또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과도 접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도 지금 그 탈모에 좋아지는 성분, 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피부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했던 건데요. 맞춤형 화장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을 썼는데 이게 맞췄다고 했는데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뭐 해석 가능한 AI 이런 것도 요즘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맞춤형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뭐 그 AI를 개발한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화장품을 제공한 제조업체가 해야 되는지 혹은 유통업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너가 왜 그런 걸 잘못했니? 그러니까 주문했니? 너의 잘못이야. 소비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웃고 계신 김다혜 대표님이 한번 먼저 이번에는 끊어주시죠. 제가 진짜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어떤 외국의 어떤 뷰티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쌓고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애초에 피부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큐레이팅 상담을 할 때부터 모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뜯어서 체크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줘요. 그 말은 즉슨 제 생각엔 피부,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이어도 너가 이러한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지 결국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좀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좀 케어를 하는 방향으로. 네. 그럼 약간은 소비자 탓이다가 살짝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쨌든 그 제품을 판매한 곳에서 해주겠죠. 당연히 해줘야죠.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저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고 병원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와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복불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참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제공을 한 사람은 화장품을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로 만든 화장품으로 인해서 피부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보통 책임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트러블이라고 하면 되게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한테 10명한테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한 명한테 문제가 생기고 9명한테 생기는 게 랜덤하게 올 수 있어요. 때로 이 사람한테 특정 성분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가 생겨. 이거는 사실 AI가 디텍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AI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알레르기가 생겼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알레르기가 생겼는지를 다시 디텍션을 하려면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다시 분석하고 사용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을 찾는 건 데이터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 제품을 썼어. 근데 이 제품을 쓰고 나니까 알레르기가 생겼어. 이거는 AI가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좀 더 디벨롭이 되려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인 그 사람한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에 이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도 화장품에 대한 성분과의 알레르기의 교차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꽤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또 나중에 좀 더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더 한 단계 다음 단계로서의 또 연구가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되면 내가 이걸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라고 하는 리스트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예. 저는 쭉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지금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화장품을 썼을 때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트러블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쭉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답은 없겠지만 이런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 이런 법규 이런 것들을 또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뭔가 그 안에서 투명한 오픈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 토크쇼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문가분들이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땡땡땡이다 라고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그 오늘 토크쇼에 참여한 소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부터 이렇게 이쪽 순서로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저에게 인공지능이란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현실이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 그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해서 현실이 아닌 건 또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제가 이런 데서 이 AI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실제로 제가 많이 뭘 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만큼 지금 시대적으로 사실 이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좀 더 발전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참석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공돌이 출신이잖아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공돌이들은 이렇게 외모나 뷰티에 크게 관심 없거든요. 네, 저도 이런 뷰티 테크 쪽 사회를 맡을 줄을 몰랐습니다. 네, 그럼 김다희 대표님 해주시죠. 네. 저에게 인공지능이란 과제예요. 되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우리 산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줄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어떤 개발자거나 이러지가 않다 보니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내가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 과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오늘 토크쇼 AI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많이 강의도 보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에 참여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다음 많은 전문가분들의 진짜 귀한 말씀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송윤호 대표님. 네. 네, 저는 좀 길게 해도 될까요? 저는 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싫지만 친해져야만 할 친구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저는 아까 이제 어쨌든 오늘 그 댓글들 전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계속 보면서 같이 이제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중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너무 이제 그 메이커 아니면 이제 마케터적인 측면에서 좀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쨌든 생존의 문제에서 저는 이제 기업가고, 우리 기업이 이러한 인공지능이 뷰티테크를 침범하는 이 과정에서 10년 후 어떤 브랜드로 살아남을까가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 중에 저 같은 시선도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뭐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씩밖에 커스터마이징 되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뭐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런 제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법과 규제 혹은 뭐 이런 장벽들이 없이 계속 이런 부분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과연 나중에 의사들이 인공지능의 진단시장과 어떤 경쟁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와 우리 K뷰티를 좀 허리를 뭐랄까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중견 화장품 회사들이 있는데, 이 파고에서 우리 회사들은 과연 어떠한 솔루션으로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누군가가 개발을 했던 간에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언젠가는 개발 능력을 좀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아까 초반에는 시기상조란 말이 나왔었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런 무한한 영역들을 가지고 많은 회사들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뭐 물론 여기 와중에서는 소비자 만족도나 어떤 뷰티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환경이나 인류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좀 전환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아마 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뷰티 산업도 많은 부분에서 환경 오염에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중견기업가들도 인공지능에서 좀 공부하고 다양하게 좀 이런 좀 뭐랄까 기존의 테크니컬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하고 좀 많이 협업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만 이후에도 생화학적으로 좋은 제품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고객에게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또 K뷰티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또 각오도 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토크코션 또 마지막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그러면은 드디어 AI 연구를 진행하셔야 될 김순환 박사님. 네, 저도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여기 와서 하고 있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고요. 저에게 인공지능이랑 조금 전에 생각해 봤는데 꿈과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뭐 개발하는 개발자도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뭐 그런 개발자도 아니고, 사실은 개발된 인공지능을 저는 이제 사용하여서 그거에 이제 그 좋은 면만 받아들이면 되는 입장이어서 꿈과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크쇼 참여해서 너무 좋았고, 제 소원은 제발 드론이 화장품을 싣고 와서 제 방으로 와서 아침에 제가 오늘은 왜 눈썹이 안 그려지지? 뭐 이런 고민하지 않고 와서 한번 촥 해주고 가면은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엔지니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조금 더 뷰티테크를 더 발전시킨다면 저는 노화 방지 쪽은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뭐 현대판 불로초죠. 제가 조금 계속 늙어가고 있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젊게 만드는 어떤 케어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조금 더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조금 기대가 되는지,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대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요, 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11월 3일로 알고 있고, 스마트시티 관련된 AI와의 접목되는 AI 더하기 X를 할 텐데요.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